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앞에 언급한 좀 그 당시에 7세기 때죠. 이 7세기 때 국제 정세를 좀 보겠습니다. 예, 대충 이게 지도 이렇게 그리고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그 백제고, 여기가 이제 신라고, 여기가 고구려잖아요. 그 위에 돌고지 있었고, 외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중국엔 당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돌골, 고구려, 백제, 외가 한 편 먹고 당나라하고 이제 뭐냐면 그 신라가 한 편 먹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형성됐냐 이걸 이제 볼 텐데요. 자, 그 당시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이제 충돌을 하고 있었죠. 충돌. 그래서 이제 수나라는 이미 이제 그 하다가 나라 망했고 그 당시 이제 당태종은 고구려 어떻게 하면 이제 뭐냐면 그 손을 좀 내보려고 30만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 그 요동성을 먹고 백암성을 먹고 근데 안시성을 공격했다가 안 돼가지고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 당시에 신라도 위기에 좀 처해졌었어요. 네, 신라는 백제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신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전선이 두 개라고 했죠. 병력이 두 개로 나눠졌죠. 그리고 신라는 그 당시에 국력이 백제보다 약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전선이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백제부터 계속 공격받게 되고 결국에는 백제하고 신라의 국경이 요충지 합천에 있는 대하성이 함락돼요.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대하성 쪽인데 이 대하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야. 왜냐면 여기가 이제 대구를 거쳐가고 경주를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 대하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실권자였던 김춘추의 어떤 나와바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이였던 김풍선과 고타선아인가 하여튼 김춘추의 딸이 이제 거기 있었죠. 그래갖고 거기 잡혀갖고 이제 죽게 되고 자, 그 김춘추가 대하성이 점령당하고 자기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그 소문이 드니까 참 충격을 받은 거야, 완전히. 어,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백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신라 멸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외교적으로 좀 풀려고 했죠, 군사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갔다가 잘 안 됐고 저쪽 고구려를 갔어요. 근데 그때 고구려의 이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영계소문이었죠. 그래서 영계소문에 가서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적어도 동맹 맺지 않더라도 백제와 관계를 끊으려고 이제 했는데 이때 연개소문이 뭐냐면 너희들은 좀 괘씸하다. 예전에 내가 땄던 우리 땅 중령 이북의 그 중령 이남의 땅, 그러니까 한강유의 땅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돌려주지 않겠다 하니까 잡혔죠. 예, 감옥소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토지설이라는 거 있죠. 이걸 해갖고 이제 연개소문을 결국에는 설득시켜서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서 뭐냐면 돌려주지 않았죠. 와가지고 이제 곡을 포기하고 건너간 게 당이었어요. 당.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당태종이 김춘추가 오니까 처음에는 박대했어요. 뭐 김춘추가 전략적 가치도 없고 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그 당시 이제 뒤에 얘기지만 그 당나라 당태종이 여기에서 안시성에서 패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김춘추 다시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그 김춘추와 나당 동맹을 맺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나당 동맹이 어떻게 성립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당나라가 뭐냐면 어 요구했던 고구려야. 고구려. 근데 백제가 뭐냐면 첫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신라가 원했던 건 백제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김춘추가 서로 이해관계를 이제 뭐냐면 조정했죠.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요동방어선이 있고 수많은 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북쪽에. 그때 병창성이 점점 길어지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당을 백제를 이제 쳐주고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남쪽에서 뭐냐 곡을 치면 좋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보급을 다 대주겠다는 거야. 대신에 백제를 쳐주고 멸망시켜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고 이때 이제 뭐냐면 김춘추하고 그 당시 당태종 간에 구두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백제와 고구를 먹고 나서 이 국경선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때 나당 국경선 어떻게 정했냐면 대동강 이남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구두로.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당나라의 그 뭐냐면 기록이 안 남아 있고 삼국사기에 남아 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삼국의 답서린기서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두로 된 그 기록이 지금 삼국사만 남고 있기 때문에 당나라에 안 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라의 일방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당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당나라가 그 말 듣고 그래? 하면서 그 당시 당태종은 이제 죽고 나서 당 고종 때 그 뭐냐 신라군과 함께 어디를 공격하냐면 백제를 공격했죠. 근데 백제 입장을 때는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제하고 당나라가 고구려와 당나라 그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백제 입장도 이제 조공사족도 부리고 다음에 당나라 말을 좀 안 듣긴 했어. 신라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백제가 계속 싸웠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당나라부터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멸망당할 만큼의 어떤 그 백제가 당나라하고 이렇게 그 뭐냐면 개긴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뭐 당나라가 와서 백제를 멸망시킬 만큼 부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일단은 신라가 백제를 쳐부셔야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도와서 백제를 첩보했죠. 예, 그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의 이제 뭐냐 도움 와서 남쪽으로 이제 공격한 거야. 남쪽으로 평양성을. 요 남쪽 부근에는 이제 그 방어성도 없죠.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요하 방어선에는 예전처럼 대군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 영향력에 있는 말갈병대 한 2, 3명을 동원해갖고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이제 좀 괴롭혔죠. 소모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하전술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갈병대 처음엔 성을 그 주변 다 비운 다음에 평양한 다음에 산성 올라가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치게 된 거죠. 지금 러우 전쟁처럼 우크라이나가 지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요하방어선이 이미 뚫리기 시작한 거야, 이미. 그래서 이제 있고 결국엔 당나라가 이제 신라와 손을 잡고 만약 고구 내부를 튼타서 평양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고구를 멸망시켰죠. 이렇게. 그래서 신라가 상당히 김춘추 이후 당나라의 관계를 통해 외교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제하고 고구려를 쳐부셨다. 그래서 이제 후대 이제 뭐 신채호 같은 이 민족주의 사회 때는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어떻게 신라가 당나라를 외세에 끌어서 같은 민족이었던 백제와 고구를 멸망시키냐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근데 신라 입장을 때는 그거는 후대 사람들의 평가고 얘네들 백제하고 고구려가 같은 민족이 아니었죠. 그냥 당나라만큼 뭐냐면 똑같은 적이었어요. 예, 당나라처럼 외국이었죠. 예. 그리고 그러시고 따지면 백제가 왜를 끌어들인 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설명 못 하잖아.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서 이제 뭐 고구를 친 거다. 이것도 다른 민족들이 끌어들여서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후대의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에 민족이 없었던 시대에 그 시대의 국제관계에 투영된 현재적 가치에 나온 거다. 이런 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다. 이게 예전에 역교동 관련돼서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부분이죠. 자, 하여튼 이 7세기 때 이제 국제 정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면 설명했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서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죠? 저 까먹었는데 여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그는 이제 실권을 장악한 후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펴서 신라 당의 강경히 대응했다. 이에 백제군이 신라 쳐서 나제 국경의 이제 요충인 대하성을 이제 비롯해서 40여 명을 빼앗고요. 이 대하성은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에 김춘추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영계성을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한강유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김춘추를 오랫동안 가둬뒀다가 결국에는 김춘추가 기토지설 이 설화를 듣고 나서 그 감방에서 거짓말 쳐서 이제 풀려 나왔죠. 자, 또한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던 당의 욕을 거절했다. 자, 이에 이제 당태종은 영계성의 국왕상현의 무책을 구실로 내세워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이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당 그 신라 당나라하고 고구려 간의 전쟁이 시작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야. 요 부분이 당나라와 그다음에 고구려 여당 전쟁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수 전쟁의 여당 전쟁은 보면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긴 했어. 근데 아쉽게도 이게 이제 그 고구려 원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고구려 입장에서 쓴 기록을 바탕이 아니라 부당서나 신당서의 기록을 끌고 와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국 측의 전략 전술이 나와 있긴 중심으로 저술 그 뭐냐 기록됐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막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되게 고구려가 아니라 그 당나라 수나라야.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수나와 당나라 칠 때 고구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전략 전술이 잘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걸 보고 나서 후대학자들이 유추한 거야. 아, 이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했구나. 이렇게 해갖고 나온 건데, 자 보면 당태종은 친히 이제 수륙대군을 이끌고, 여기 수륙이라는 것은 이제 수병하고 뭐냐면 육군이죠. 육군이 이제 성을 칠 때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이게 보급을 하잖아. 이 보급을 뭐냐면 수군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수군들이 비사성 쪽으로 해갖고 이제 공격했는데 고구려 해군한테 막혀갖고 보급이 제대로 안 됐죠. 나중에 보면. 자, 하여튼 그때 고구려 쳐들어와서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 등 몇 개의 성을 점령하고요. 요때 이제 백암성도 같이 점령당했어요. 이어서 안시성의 포위 공격했다. 자, 안시성은 함정의 요새뿐만 아니라 성주와 국민들이 실을 갖춰서 용군이 싸웠으므로 강군이 60일 동안 집요한 공격을 계속했지만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 암시성은 백암성은 석성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석성이 있는데 백암성 성주가 이제 항복하는 바람에 쉽게 점령했던 거고, 이 안시성은 이제 성주를 중심으로 해고 끝까지 개겼다가 물리쳤죠. 안시성은 토성이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성주가 누구였냐?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사에는 안 나와요. 예, 정사에 안 나왔지만 야사에는 나오거든요. 야사에서는 이 양만춘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박쥐의 열하인기나 그런 거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소설책에 이제 이름을 빼서 적었다는 설도 있고 정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근데 이 양만춘이 이미 이제 그 고구려 그 태종 당태종이 공격할 때 영계소문하고도 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한 게 아니라 전해주는 거 보면 정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해진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영계소문이 양만춘을 토벌하고자 군대를 파견했는데 양만춘이 끝까지 개기니까 결국에는 인정하고 그 안시성 선주로서 지위를 이제 인정했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안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 요동성을 점령했거든요. 요동성. 요동성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 요동성 안시성이죠. 안시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평양에 있었던 영계소문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영계소문은 대군을 파견했어요. 고구려 그러니까 대군을 파견해서 이제 안시성을 구원을 갔는데 여기 이끌었던 그 장수들이 이 뭐냐면 그 평원전을 했거든요. 평원전을 해갖고 당태종한테 깨졌어. 그 포로 잡혔죠. 그래서 당태종은 그때 승리를 기뻐해서 요때 승리한 장소를 이름을 부여했죠. 주필산. 요 지역은 이제 주필산이다. 승리 곳을. 그래서 이걸 주필산 전투라고 해요. 주필산 전투. 그래서 이 안시성을 도왔지만 주필산 전투에서 깨졌다.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그 여수 전쟁의 여단 정제의 의미 관련된 내용이죠. 보면요. 자, 이와 같이 고구려는 중국의 통일 제국의 수단에 거듭된 침입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자, 이러한 이민족 침략에 대한 고구려의 승리는 굳센 항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고구려의 수단 간의 격타는 수상군의 격퇴는 당사자인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의 종립까지도 구원한 셈이다. 자, 이렇게 볼 때 고구려의 중국과의 싸움은 민족 보위와 방파제의 의의를 지고 있다. 요거는 제 생각에 주관적인 어떤 의의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잠깐 시민왕국사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시민한국사의 여수 여당 전쟁인데 한국사 통론보다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보충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수해 주국 대통령과 삼국의 대응을 각자 보시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고구려 수장 정쟁이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수 문제와 수 양제는 이런 그 동아시아의 패권, 중국 중의 국제 질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치는 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고구려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앞부분이니까 이제 쭉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침략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수가 대운하를 통해서 각종 물자와 병력을 탁권은 오늘 베이징이야. 그래서 대운하를 만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적 목적 중에 하나가 그다음 수가 곡을 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에서 만들었다. 이런 목적도 있죠. 자, 그래서 612년 탁군에서 113만 대군을 동원해서 곡을 점거했다. 그래서 이 113만 대군은 다 이제 뭐냐면 이제 전투 부대는 아니고 상당수가 뭐냐면 이제 뭐냐면 공격 그 보급 부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수군이 라오강 건너 다음 요동선 여러 달 공격했으나 쉽게 함락할 수 없었고 당시 고구려는 삼각 중시의 방어체를 바탕으로 청양 수송전을 지냈다. 자, 청양 수송전이라는 것을 이제 볼게요. 예. 이게 고구려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고려에도 계속 이제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이게 뭐냐? 앞에 이제 설명을 했긴 했는데, 이게 적의 공격을 받으면 들판을 피우고 성곽에 들어가는, 성곽은 좀 상산이죠. 이에 들어가는 방어하고서 삼국시대 이래 정통적 방어 전술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세력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 그런 전술을 했고, 그리고 고려도 그걸 했죠. 그래서 뭐 거란족이라든지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 그 전술을 이제 잘 이용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수가 이들을 이제 돌파하지 못했다. 조바심이난 양제는 별동대 30만 대군을 형성해 평양을 진격했다. 이에 고구려 유인작전의 구사에 수의 별동대를 산수에서 이제 대파했다. 그래서 수의 고구려의 원정이 실패에 끝난 것이었다. 자, 그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했고 결국에 실패했다. 그래서 수가 이제 고구 멸망 과정에서 고구 정벌 과정에서 멸망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수의 붕괴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북방과 서방으로 세워 돌고과 토요군이 다시 흥행했다. 자, 특히 중국 대륙의 혼란을 피해 많은 중국이 돌고를 피신했고 각지 할거 세력들이 다투면서 돌고의 도움을 요청했다. 당을 건국한 이현, 또 돌고의 도움을 받아서 수의 도성인 장안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 예, 토요고는도 수에 보냈던 볼몬을 돌려받고 종전의 세력을 회복했다. 토요군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저쪽 운난선 일대에 있었던 그 민족 집단인데 그 토건한테 이제 굴복이 되죠 여기.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돌골 관련된 내용을 제가 동양사 관련된 내용을 때 좀 설명하겠는데 돌골이 그때 갑질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혼란기나 그 당시 중국이 분열될 때 상당히 갑질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당의 동방 정체가 삼국의 정치 변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 대륙의 혼란이 휩싸이고 주변국이 부흥하는 가운데 618년 당이 건국했다. 당도 중국 중심의 어떤 이론적인 국제 질서를 추구했지만 건국 초기에는 중국의 대륙의 재통일과 안정이 급선무였다. 이에 당은 주변국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경종했던 유화 정책을 했다. 이게 당나라 고종 때요. 자, 삼국도 당의 사신을 파견하여 정세 평화를 살핀 한편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정세를 조성했다. 자, 고구려는 당에 대한 유화 정치고 이게 영유왕 때죠. 이때는 그 뭐냐 강경파였던 명계소문이 집권한 이전의 얘기예요. 자, 유화책으로 624년 당의 국교인 도교를 받아들이며 또 625년에 외화 교수를 이어갔다. 또한 백제나 신라가 당할 교수왕을 방해하며 신라를 공격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백제는 당의 고구려 방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신라의 거세게 공격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이게 뭐예요? 백제나 신라가 당에 교습하는 걸 방해해서 신라를 뭐냐면 공격했고 뭐 여기까지 이해해요? 백제는 당의 고구려 방해에 호소하는 동시에 신라를 거세게 공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다. 신라는 그 공격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백제가 당의 고구려 받을 어, 호소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우리가 이제 여제 동맹이라 볼때 약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교과서에 보면 도식조 7세기 때 남북 진영하면서 여제동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여제동맹에 대한 이거는 역사적 팩트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예, 일종의 가설 차원에서 제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이게 삼국사 기록이 이제 일차서가 신당서 구당서니까 요걸 좀 얘기할게요. 이 신당서 구당서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 관련된 그
그 삼국 간의 관계는 어떤 것에 많이 의지해 갖고 이제 썼냐면 신라하고 그 당시 당나라가 좀 친했잖아.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에 국서를 많이 보낸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때 뭐 그 삼국 사항들 설명한 그 국서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했어요. 근데 신라가 교묘하게 이거를 좀 약간 왜곡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자, 신라가 이제 그 당시 신라가 이제 뭐냐면 그 주적은 백제였죠.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한테 백제를 쳐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백제도 이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외교 관계를 맺고 종치권 관계를 맺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신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당나라의 주적은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를 같이 엮은 거야. 그래서 백제군과 고구려군이 연합해서 당항성을 쳐서 이걸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신라가 이제 수나와 그 당나라에게 조공왕을 막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서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나라가 그걸 보고 상황 판단한 거죠. 이제 외국적으로 상황 판단한 거고, 그리고 신당서와 구당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삼국사기에 다시 옮겨가고 뺏겨갖고 적어놓은 거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제 연합군이 그 당시 나제 연합군이다. 저 당시 고구려하고 백제 연합군, 여제 연합군이 당항성을 공격한 걸 합정해서 당항성을 공격해서 신라 압박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제 동맹이 있다는 그 가설 자체가 왜곡된 기록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나제 동맹은 확실한데 여제 동맹은 아직까지 가설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요게 우리가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이게 당시 여제 동맹이 있었냐 가지고 말들이 많다. 연화설이라고 하는데 여제 동맹을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신라가 고구려 백제의 헛공방음에 위기감을 크게 느꼈다. 어, 백제는 방해를 호소하면서 동시에 신라를 거세게 공격했다 하면서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헛공을 받으면서 위기감을 느꼈다. 이건 또 아까처럼 여제동맹 관련된 기록이죠. 그렇지만 또 반대된 기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읽으면서 이제 이게 왜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이걸 이제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좀 얘기하세요.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볼게요. 신라는 당에 고구려 백제의 침공을 호소하고 외와 교섭하면서 외교적 고리를 벗어나고 했다. 당이 유화책을 퍼는 가운데 사골 각축정과 외를 둘러서 외교전이 더욱 치열했다. 그래서 김춘추가 외에 건너가서 외와 동맹을 맺으려 했는데 외 입장 볼 때는 오랫동안 이제 맺었던 백제를 배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신라의 김춘추의 요구를 거절했던 거죠. 자, 그 당은 628년 중국 대골 재통일하고 630년에 이 대통이란 말이 좀 뭔데 아마 이제 당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각지의 궁할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 그 장당들 다 통합을 했던 의미 같아요. 자, 630년에 동독을 붕괴시킨 다음에 주변국 정치에 대해 강경체를 전했다. 특히 당태종은 기부한 세력들 후하게 됐지만 적대 세력에는 강력한 정보를 냈고요. 동독을 붕괴시킨 후에 고구려의 서북방 여러 종족을 포섭하고 이게 좀 중요한데 고구려가 술을 물리친 걸 기념해 세운 경관을 파괴하고 그다음 630 당에 맞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 예. 그 경관이 뭐냐 여기 내용 있는데 그 당시 요동의 전사 수의 병사의 시신을 올려서 진흙을 덮은 그 일종의 고구려 입장의 승전 기념비인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당나라 병사가 이제 기습 공격해서 이게 파괴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고구려는 당의 동동고 정보를 축하하는 한편 631년, 646년까지 천리장성 축소의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유화책과 군사 방어치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영유한 말기 때죠. 자, 근데 이제 당은 630년 토요군에 이어 고창국까지 멸망시켜요. 토요군 앞에는 이제 운남성 일대에 있는 국가고 고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 서역에 있는 국가 중에 그 뭐냐면 한족이 세웠던 국가가 있어요. 이게 동양사와 관련된 건데 중국사하고 하여튼 멸망시킨 후에 다음에 고구려 사신을 보내서 내부 정세를 염두하고 강하게 압박했다. 자, 고구려 정벌이사를 드러낸 당의 압박은 대당 전체를 둘러싼 고구려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백제와 신라 나아가 외에 그 정부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 당시 고구려의 왕권 매우 약화된 귀족 연립 체제. 자, 귀족 연립 체제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6세기 때 국내의 어떤 분열 상황과 외부의 어떤 공격,
나당 연합군과 돌고래 공격을 통해서 형성된 체제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력 귀족들이 대대로를 이제 뭐냐면 돌아가면서 맞고 이게 합의안에 정치한 체제가 기육 연립 체제인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왕 권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귀족들의 갈등을 타협하면서 최고 간직인 대대도를 선임해 국정을 주도하면서 상태를 귀족 연립이라 한다.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뭐 기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귀족 연립 제재의 어떤 성립의 대내적인 사항들을 물어봤다. 6세기 때. 자, 백제도 무왕 때 왕권이 많이 강했지만 여전히 대성 팔족 등 귀족 세력의 권한이 막강했다. 신라도 성덕 여왕 측근 세력과 그다음 반대파 진골 귀족들의 대립이 깊었는데 자, 이때 성덕 여왕의 측근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일까요? 김유신과 김춘추죠. 네, 김유신과 김춘추. 신흥세력들이죠. 이들은 진골 출신이긴 하는데 기존의 진골의 외곽에 있었던 아웃사이드야. 그래서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쫓겨난 왕이었던 진지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웃사이드였고 또 김윤씨는 진골이었지만 이 사람 금강가의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웃사이드. 요 아웃사이드끼리 손을 내려가지고 이 선덕여왕을 보필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반대파 진골기류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었다. 상국의 모든 전국이 불안전을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의 압박은 상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자 정치 변동은 백제에서 먼저 일어났다. 642년 의정왕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 친정 체제를 이제 확립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정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8대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제거하고 완전히 뭐냐 부여시 세력을 이제 뭐냐면 재편했죠. 그래서 자기 그 아들들 왕자라고 하는 사람들 30명을 좌표로 딱 심어놓고 근데 물론 여기 다 그 친한 왕자는 아니겠죠. 그 주변의 왕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친정 체제를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고구려 영계성의 대단 강경체를 내세우는 영유한과 반대파 귀족들 세력을 제거하고 642년에 권력을 장악했다. 자, 백제와 고구려의 정치 변동은 신라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의자왕이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앞에서 읽었던 대하성궁이죠. 의장의 642년 여는 신라의 40여성을 빼앗고 대하성을 함락시킨 거다. 자, 그 위기에 몰린 신라가 김춘추를 고구려 보내 구원을 요청했지만 그 당시 이제 막 집권한 영계소문은 한강유역 중령 이남 땅을 달라고 반환하면서 사실 거절했고 신라는 당시 당의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태종은 아직까지는 신라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당태종이 신라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한 거는 앞에서 얘기한 언제 때, 그다음 안시장 전투에 패배가 돌아올 때 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 뭐냐면 신라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여왕이 나라를 다스려 이웃 나라를 없이 여긴다 하면서 신라 사신들 조롱했고요. 자, 그때 이제 그 여왕의 나라를 다스려 이웃 나라를 없이 여긴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매한가 같은 무슨 꽃을 줬는데 그때 선물로 돌아가는 그 김치찌개 그 선물 줬다고 그러지. 근데 거기에 그 뭐지 매화가 있는데 꽃에 벌레가 없는 거야. 어, 예, 벌레 한 개 맞고 이제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여왕을 조용한 거죠. 너네 여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다. 내가 이제 뭐냐면 왕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충분한 예를 뽑아서 너의 여왕 대신에 이제 마구로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 매화도 이런 것들을 해서 조용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도 이제 뭐냐면 그 한계가 있다. 여자다. 이런 것들 이제 나타나고 붕황상을 지속되는 어떤 연기서사가 있죠. 자, 하여튼 당해태조는 이 성동왕을 둘러싸고 진골귀족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신라의 정국을 소용돌이 모았다. 요걸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왜 이해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지금 약간 이제 역대 그 우리나라 정권 있죠. 우리나라 정권들이 이제 대통령들이 미국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인정받아야지 나름대로 정통성 있죠. 그런데 미국하고 이제 껄끄러지고 미국 대통령이 뭐 이제 한국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파들이 보수파들이나 같은 그 반대파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미국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뭐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핑계로 이제 선동량을 반대했던 진고 귀족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 이제 신동량을 깎아내려고 했던 거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 선동량 말년에 이제 일어났던 것이 비단의 난이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이해관계 일치하게 된 고구려 백제는 643년 신라의 당황성을 확공하여 대당 교육을 공사를 했다.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 여제 동맹이 이제 뭐냐면 있었다. 근데 신라가 확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라 보긴 했지만 아니라는 견해도 있어요. 이게 하여튼 신라 측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643년에 백제가 여기 공격했건 사실인데 요게 고구려가 붙었냐 안 붙었냐는 거는 이 신라 측 기록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라가 당에 이 사실을 알리자 당은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 공격을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고구려에게 정벌 나서겠다 위협했다. 자, 당의 고구려의 원정이 임박하면서 상구의 정국이 급병하였고 신라는 더 고립됐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외국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당이 고구려 원정을 전개한 가운데 친백제에게 소가시가 정권을 무너지고 왕씨 중시의 신정권을 수비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 신하는 어, 그 대하 정비라고 하는 그죠? 다이가 계시는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신청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본서 따서 강의할 때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뭐냐면 영계에서 응징한다 명분을 내세우고 고을 공격에 나섰어. 그리고 당군은 여러 가지 요하강, 라오강을 넘은 다음에 요동 일대 성곽을 하나씩 이제 함락시킨 전략을 했는데 당은 640년 정탐을 통해 고구려의 방어 체계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수보다 더 뭐냐면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을 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나가 113명을 동원하면 이게 얘네들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만의 어떤 정예병을 이제 보고해서 보급량을 주셨죠. 예. 자, 그러니까 수군의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평양성 하는 진공로를 예, 수성각을 차례로 공격하는 전략을 했다. 왜냐면 앞에서 이제 그 수나는 여기 요동방어선에서 막히니까 별동대 30만 원 들이고 평양을 직접 공격하는 전략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되게 위험하죠. 평양을 공격하는 사이에 이제 여러 성들이 있을 거야. 국내 그 평양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요 안에 이제 뭐냐 여러 성들이 산성들이 있는데 산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프리패스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패스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프리패스한다. 패스하고 넘어가죠. 예. 그래서 패스하고 넘어가니까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보급로가 이제 길어지게 되고 그걸 이제 뭐냐면 그 산성에 있었던 고구려군이 나와갖고 끊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성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공격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군은 계모선, 그다음 요동성, 백암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또 연개소문이 발견한 고구려 말간 연합군 15만을 대표했는데 자, 요걸 이제 무슨 전투를 한다? 주필산 전투를 한다. 요거 좀 외워주세요. 주필산 전투. 아, 요거 써야 되겠다. 주필산 전투.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제 안시성 함락시키면 평양서 진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시성은 난공불량의 요소였다. 세종이 직접 지휘하면서 3개월 동안 안시성을 포위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 당의 친밀한 준비도 고구려의 방어체를 뚫기는 역부족이었다. 자, 당은 고구려 원정에 앞서 신라, 백제해, 거란 등 고구려를 공격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라는 당군과 연락해서 3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백제는 오히려 이 기회에 그 당나라 말을 듣지 않고 신라의 서쪽 국경지역을 공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신라군은 더 이상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하고 되돌아가 백제의 침공을 방어했다. 자, 신라가 당을 협조하면서 고구려 백제의 협공을 벗어난 방안을 모색한 방면 백제는 이 틈을 노려서 신라의 공격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던 것이다. 자, 당은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백제는 신라 협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당나라하고 이제 뭐 대응하기 위해서 백제가 고구려하고 연합해갖고 당나라 대응했다. 뭐 여기에서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물론 백제가 이제 당나라 요청대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거기에도 당은 백제를 자기 친구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고구려 공격할 때 백제한테 공격을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제 동맹의 어떤 실상이 좀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자, 하여튼 643년 신라가 지원을 요청하자 여왕의 존재에 조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은 신라나 백제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자, 이로 인해서 이들의 파트너로 삼을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수 없었다. 고구려 강한 방어력에 막혀 안신을 철수하고 돌아간 당원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무슨 동맹이 맺어졌다?
나당 동맹이 맺었다는 거야. 예, 나당 동맹. 근데 이때 백제가 좀 더 그때 신라보다 좀 약간 빨리 대응했으면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 백제하고 당 간에 어떤 동맹체제를 굳건히 했으면 역사가 바뀌어졌겠죠. 근데 백제보다 이제 신라가 먼저 했죠. 신라는 백제보다 더 뭐냐 궁지에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갔고 결국에 나당 동맹을 맺고 이게 백제 멸망의 어떤 대외적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잠깐 넘어가서 자, 백제 멸망 과정을 보겠습니다. 백제 멸망. 잠깐만요. 요거 하기 전에 교과서를 좀 읽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자, 한편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고구려 백제부터 공격에 시달리자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 자, 신라의 김친추와 당태종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기도 약속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약간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삼국사기에 어디에냐면 그 당시 답선인기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야. 답선인기서. 어, 그래서 이게 구두로 이제 뭐냐면 약속을 했다고요. 물론 신라에서는 이제 구두 약속받은 거를 행정문서로 해갖고 이제 문서 만들어갖고 보관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당나라 입장을 때는 이거를 이제 뭐냐면 공식화 시키지 않고 그냥 구두로서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나당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후 영계소문 사망 후 지배층 내부는 혼란하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요 부분은 이제 그 한국사 한국 통론이나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 볼까요? 한국 통론. 자, 먼저 백제의 멸망을 볼게요. 자, 고구려가 중국과의 싸움을 전념하고 있는 동안 백제는 계속해 신라를 공격했다. 그래서 성황이 강산성에서 신라군에 의해서 전사한 이래 이후 계속된 공세는 의장왕이 즉위하면서 더욱 격렬해지면서 신라의 대하성을 비롯해 40여 성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함께 당황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대당 교통을 끊으려고 했다. 자, 백제와 고구려 협공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는 당과의 연결을 도모했다. 앞서 고구려 구원을 요청했다 영계선을 거절당한 김추주가 이번에는 당호 건너가 나당 간의 동맹을 맺고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한국 통론에서 약간 안 맞죠?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고구려 구원을 청했다가 영계성에 거절당했던 김춘추가 이번에는 당호 건너가서 나당 동맹에 맺었다. 아 잠깐만요. 맞네요. 예. 요거는 앞에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얘기야. 고구려가 구원을 청했다가 여기서 거절당했던 김춘추가, 아니, 잠깐만요. 이번엔 당에 건너갔는데, 이게 잠깐만,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맞냐면, 지금 이게 진덕령 2년이잖아요? 근데 이 진덕령 2년에 관련된 기록인데, 잘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찾았다. 자, 고구려 구원을 청했다가 연개소를 거절당했던 김춘추가, 이번에는 그래서 당어 건너가서 나당동맹의 관계를 맺는데 진동역 2년인데 자 요게 왜 틀렸냐면 요게 이제 그게 그 전의 얘기죠. 대하성을 이제 뭐냐면 공격받고 있다가 이제 뺏기잖아요. 예. 결국 김춘추가 고국을 갔다가 당호 건너가고 당호도 거북을 당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뒤에 당나라가 곡을 치다가 해적을 나고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김춘추가 다시 오니까 그 신라의 어떤 중요성 알고 나당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 음.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보면 요거하고 이제 검토를 해보면요. 이게 아까 지금 고동했다는 내용이 어디지? 642년이거든요. 그래서 602년에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대하성이 함락당한 후,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와가지고 구원을 해갖고 642년에 43년 내용인데 이게 잠깐만요. 선덕여왕 때죠. 근데 한통은 이 시기를 이제 진덕여 648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648년 그 뒤에
어, 여당 전쟁이 일어나고 난 그 뒤에 얘기예요. 648년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한 통의 오전을 제가 또 한번 찾았습니다. 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당과 함께 백제 정부가 고구려를 남부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김춘추의 막아들였던 김범민이 뒤에 이제 문망이죠. 당에 보내 진덕왕의 순수 비단을 쏜 태평성을 이제 바치고 아부에 그치죠. 하여튼 그 후에 계속 사실을 확인해서 당군의 출동을 재촉했다. 그래서 이게 신라가 상당히 외교가 뛰어나.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당나라하고 계속 싸우면서 몇 번 이겼잖아요. 예. 근데 그때 고구려 좀 머리를 숙였어야 돼. 왜냐면 당나라는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크고 그런데 이게 이제 대비해 고구려는 인구도 별로 없고 경제력도 약하잖아.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 경우에는 고구려 손해일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그 당나라 소모전과 나당 동맹에 말려들어서 이게 고구려 쇠퇴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외교를 통해서 살살 알부하면서 이제 뭐냐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끌어내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마침내 신라와 당이 백제를 공격한 660년이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와 당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백제는 이게 고구려 친줄 알았어.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척벌 일수했겠죠.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대군을 끌고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위치상 볼 때나 그 당시 정세 보니까 얘네들이 달을 치는 게 아니라 고구려 칠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안 했던 거죠. 예. 근데 갑자기 곡을 치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남쪽으로 돌려서 백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당은 소정당 하액은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상동반도부터 서해를 건너서 백제를 항해했고 신라는 김유신 5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 자, 그러나 백제는 이들 연합군의 공격을 막을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계속된 신라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해동징자라고 치송받던 위장이 전자 황락에 빠져서 정치에 그르치고 귀족층과 유리대가 결속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장 말년에 환란에 빠져서 정치에 그르쳤다. 요 내용은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라가 썼겠죠. 이 기록을 백제가 왜 멸망했냐. 의장왕의 실정 때문에 자체적인 내분 때문에 이미 망하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신라가 백제를 먹었던 걸 정당화시켜서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백제 자격평양 성춘과 충신인 흥수가 왕의 비행을 간언하다 옥사하거나 유배된 점도 그냥 집권층의 내분을 표시한 것이다. 자, 하여튼 집권층의 내분이 있긴 있지만 여기 한락에 젖어서 이제 정치에 그렸다는 것은 약간 신라의 어떤 이제 의도가 있다. 왜곡된 기사다 이런 것들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 하여튼 그 당시 더욱이 나단연합군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 대책마저도 민원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이 신라군은 타면을 넘어서 항상에 이뤘고 그 당시 이제 당군은 백강을 들어와서 그 장안에 상륙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평이나 누구야 흥수가 그 당시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환원하고 여기 다시 백강에서 막아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놓쳤던 거죠. 중요한 자리를. 자, 그래서 타강과 백강은 사비성을 지키는 요충으로 성춘과 홍수 등이 견수도 이게 견수가 뭐야? 견수도 견의한 바 있고 근데 여기 지키고자 여기를 지키고 꼭 수성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건의한 바 있는데 이것이 무너짐에 따라서 전세는 이미 기울이게 됐다. 자, 다만 백제 장군했던 계획이 결사대 5천을 있고 한상부에서 김유신의 실력을 내차례 극했으나 중과 부족으로 패배를 했고 당군은 방어했던 백강 연안의 백제군도 격파당하여 당군은 강을 거슬러 신라의 육군과 합세하여 사비성을 공격했다. 자, 이때 의장한 태자 호와 함께 백제 웅진성. 왜냐하면 이제 사비성은 방어하기 좀 어려워요. 웅진성 같은 경우에는 방어하기 됐잖아요. 피하고 둘째 아들 태가 수소 왕이 되어서 싸웠으나 셋째 아들 이제 융이 항복해요. 성민의 전의가 크게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그 태도 뭐냐면 항복하여 그다음 부여태죠. 사비성이 함락됐다. 자, 이에 의장은 응지로부터 내영하여 백제에 걸고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아까 역사적 왜곡이 좀 있는데 여기 부분이에요. 의장도 웅주영도 내항하여 백제도 결국 멸망을 맞다. 의장은 싸울 의지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주변 정세를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항복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의정왕은 웅진에 계속 거주하면서 버틸려고 했어. 근데 그때 그 웅진의 성주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딱 보고 나서 적과 이제 소통해가지고 뭐냐면 의정왕을 체포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나당연합군에 바쳤던 거죠. 그래서 멸망한 거야. 이건. 그래서 약간 그 팩트하고 좀 틀려. 이거는요. 이 부분이요. 이거는 좀 사실관계하고 틀린다. 이항하여 백제는데 항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잡혀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거야. 이거는요. 예. 자, 이때 당장 그 당시 당나라 그 장군이었던 소종방은 의장 이하 이제 태자 대신들을 포로하여 당으로 개선했고 백제 땅에 옹진 도독부를 두어 선임군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사비성에 중도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이제 국부하고 이제 백제인데 백제 부운동이 있고 이 백제 부운동이 나름대로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확산됐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사비성이나 웅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대로 한때는 또 장악을 한 적도 있고 근데 자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백제인 운동이 왜 이렇게 활성화됐는 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정세를 좀 봐야 돼요. 그 당시 백제는 자체 상비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상비군들. 그래서 이제 웅진이나 사비군, 조요, 요충 이제 상비군들 갖고 있었지만 뭐냐면 모든 군대가 상비군이 아니었어요. 징집병이었죠. 징집병. 그래갖고 이제 그때그때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정을 하거나 아니면 적이 외부로 쳐들어올 때 징집을 해갖고 이제 모아가지고 싸웠던 거대요. 당연히 징집병들이 더 크죠. 상비군보다. 그래서 백제가 처음에 이제 나당연합군이 충청도 일대 이제 지켜낸다는 소문을 들 때 얘네들이 이 징집을 빨리 해가지고 군대를 뭐냐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손을 놨죠. 어차피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딱 이제 강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남쪽으로 돌면서 백제를 공격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백제가 당한 거야. 지금 상비군 가지고는 도저히 신라군과 그 당시 이제 당군의 대군을 막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타현이나 백강에서 이제 방어를 할지 못했던 것도 그런 이유야. 상비군 가지고는 성을 지키기는 급하기 때문에 요게 방어선을 치고 공격하기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려고 했어요. 시간을. 왜냐 시간을 끌어서 지방에서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병력을 이제 징집을 해갖고 뭐냐면 웅진이라든지 사비를 이제 구원하도 이게 하려고 시간을 끄는 전술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웅진으로 갔고 그 앞에서 계백 장군이 결세를 항상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이 시간을 끌고서 이제 웅진에서 좀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그 예식진이라는 그 미녀 그 배반자가 완전히 이제 뭐냐면 항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 이제 뭐냐면 상비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니 징집병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뭐냐 시간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모집해서 올라가는데 이미 왕은 항복해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던 그 나머지 지방들의 이제 병력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좀 참고 있다가 나당역군의 행보를 보고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백제는 멸망했다 해도 백제 전역이 그 당시 나당연합군이 점령이 당했던 시기가 아니라 그 당시 웅진과 사비 같은 신라 핵심부들만 뭐냐면 점령했고 나머지 성들에 있는 병사들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당연합군들이 이제 다른 성들은 패스해가지고 그냥 갔고 거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백제보훈군이 이제 부흥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백제군 잔종 병력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막만 항복했고 자, 그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9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은 89번이에요. 자, 백제가 멸망한 뒤에 백제인의 부흥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당군을 개입했다. 특히 왕족 복신가, 여기는 이제 왕족 복신이 일본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왔죠. 승려 도침 등이 주유성에 이제 뭐냐면 군사를 일으키니 흑지산지가 운거한 임존성 등의 200명이 호응하여 그 기세가 드높였다. 흑지상지는 이제 유명하죠. 이 사람은 나중에 항복해갖고 당나라 장군으로 이제 활동했다가 이제 나중에 모함을 받고 이제 죽게 되긴 하지만 자 이후 복신 등 일본에 가졌던 왕자 풍을 잠깐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찾고 있어. 복신하고 도침이 이제 연합하고 일본에서 오는 게 왕자 풍이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헷갈렸어요. 복신. 하여튼 왕자 풍을 맞이해서 왕을 삼고 사비성을 포위하여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과 신라군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때 사비 웅진을 제한 나머지 지역이 한때는 백제 부흥군 손아귀에 들어가게 돼요. 다시 회복되죠.
그러나 신라와 당의 원군이 증파되자 복신 등이 사리성을 물러나 인조선에 운거하게 되는데 이때 내분이 나죠.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풍이 다시 복신을 죽이는 내분이 일어나 부흥군도 위기에 봉착했고 자 이때 틈을 뚫어서 신라와 당군이 부흥군의 본군이 주유성 함락시키고 마침내 최후결정 인종성도 함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백총강 전투죠. 백총강 전투. 자, 요거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이 백총강을 백강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부흥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본에서 대규모 이제 병력을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나당연합군과 백제 부흥군 뭐 일본 간에 어떤 이제 대규모 이제 삼파전이 그러니까 전쟁이 나죠. 이 백총강 전투. 그래서 백총강 전투가 일종의 국제전으로서 이제 상당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한반도 본토에서 싸웠던 전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나? 그걸요? 하나가 두 가지가 있다. 잠깐만, 두 가지인가? 두 가지. 세 가지다. 세 가지. 세 가지 있는데 하나가 백총간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평양선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청해전쟁 때 그 당시 이제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본하고 이제 그냥 중국인들이 싸웠지만 하여튼 이 국제 전투수 유명해. 근데 이 백장관 전투에서 결국에는 그 당시 일본군과 백제 분군이 나당 연합군한테 대패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걸 해서 이제 주유성이 함락되고 그거든요.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자 백총관 전투 되게 중요한 전투니까 애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전투도 예. 그래서 최초도 한중일 간의 국경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국제 전쟁이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평양성하고 맞먹는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 멸망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에서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여기부터 볼게요. 예. 여기가 그 149페이지 볼게요. 나당연합 수립하고 이제 백제와 관련된 내용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고구려 당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계소문이 당의 하해를 요청했으나 당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자, 당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였던 당태종은 고구려 정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은 단기간에 고구려 정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소규모 부대를 자주 보내 요동 지방의 방어를 약화시킨 전략을 구사했다. 자, 이때 이제 안시성 전투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안시성 전투 영계소문한테 안시성 전투 이후에 그 싸운 과정에서 당태종이 눈안을 잃었다고 하죠. 화살 맞아서.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당태종이 더 이상 이제 고개를 침략하지 마라. 그게 유언을 남겼다는데 그건 그냥 야사고 실질적으로는 당태종은 고구 정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전략을 바꿨던 거죠. 예전에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이제 공격한 게 아니라 어떻게 소규모 부대 주로 이제 자기 이하에 있는 이성급 부대들 있죠. 말갈족 계통의 부대들 이런 부대들을 한 2, 3만 명 정도 동원해요. 그래서 요동 지역을 치고 공격했다. 치고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긴장감을 계속 준 거야. 소모전을 이제 계속 유도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이제 연개소문이 말년이나 아니면 이제 하여튼 고교 말기에 들어가면 이미 요동방어선의 많은 성들이 당나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 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나랑 동맹을 맺어서 남쪽을 치고 북쪽은 소모전을 이끌고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바뀌게 된 거고 이것이 당나 고종까지 계속 연결돼 있죠. 자, 고구려는 당군의 연이은 침공에 잘 막았지만 요동 지역이 전쟁 돌입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고구려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고구려 당의 공격이 지속되는 기간에 몽골 쪽의 서연타. 그래서 아마 천력 부대니까 이제 여기 이제 돌골 계통의 한 민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서연타는 645년에 당을 공격하여 하기도 하고 고구려는 왜군과 관계를 기미한 한편 백제와 연합해 신라를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자, 그렇게 있고요. 자, 이 백제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했다는 선은 일종의 이제 설이에요, 그냥. 예. 자, 그다음에 백제는 645년 이후에 집요하게 이제 신라를 공격했다. 백제가 당과의 관계 파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당의 고구려 침공을 뜻해서 신라 방면에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그래서 백제하고 앞에 당나라가 대립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뭐냐면 그 7세기 때
십자 외교 이렇게 보면 마치 대립관계처럼 도식화시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당나라하고 조용 책봉 관계를 맺고 계속 사신을 또 보내고 그래요. 당나라한테. 근데 당나라가 이제 백제한테 너 뜯어 말려서 신라하고 싸우지 마라. 근데 이제 백제가 이제 그 무시하고 이제 싸웠고, 다만 신라가 더 적극적으로 당나라한테 구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이 더욱 거세지자 신라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됐고 진골기족사의 갈등이 더욱 거세졌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진골기 갈등이 이제 거세진 배경으로 또 해서 그 방태종의 태도에서 볼 수 있죠. 여왕 때문에 신라가 지금 약했다. 내가 왕족을 파견해서 너희 왕을 대신해서 왕을 시켜라. 뭐 이렇게 요청했는데 자 했고 결국에는 이걸 빌미해서 구기족 세력의 대표였던 상대 비단이 요거 여왕이 정치를 잘못때 중요한 647년에 반란을 일으켰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비단의 난. 자, 처음엔 반란군의 기세에 높였으나 김춘추와 김유신을 주축한 선동여왕 측근들이 신생들이 결국에는 12일 만에 진압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비단이 공격하고 이제 막 유리한 상황이 있으니까 비단군이 막 공격해 오니까 김춘추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연을 날렸다 했잖아. 연을 날려서 거기 불 붙이고 연을 날려서 뭐냐 죽었던 별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연을 날려서 봐라 저기 보면 이제 이게 신라의 어떤 이긴 기세다. 새로운 변이 떠오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겼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반란 중에 선동량이 죽었어. 이게 중요해. 왜 중요해?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선동량이 반란 중에 죽고 누가 집권했냐면 진동여왕이 국반의 진동왕이 통치를 집권했죠. 그러니까 비단에 난 도중에 선동량이 죽고 진동여왕이 즉위했다. 요게 그 예전에 문제가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진덕량을 왜 내세우냐? 그다음 김춘추가 자기가 그냥 왕이 됐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아직까지는 성공이 왕이 돼야 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자신 세력의 기반을 다져놔야 될 거냐. 그래서 진덕량을 자기 얼굴 마담으로 세웠던 거죠. 일단. 예. 그래서 김춘추 일파로 대표되는 신기족의 집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기족 세력들은 고구려 백제 협공을 벗어난 방책을 마련했던 것이 시급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먼저 외국에 가서 다이카 게시를 주했던 신인왕군과 협력을 모색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외국이 백제에 이어왔던 그 오랜 관계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때 김춘추가 이 2차 반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장태종이 이제 나당전 여당전에 패배하고 나서 이게 돌아올 때 그 뒤에 얘기예요. 여당 전쟁 그 뒤에 얘기죠. 김춘추가 다시 당을 건너가 태종에게 신라와 힘을 합쳐 박제를 멸망시킨 고구려 공격까지 제한 거야. 이게 김춘추가 신의 한 수를 둔 거죠. 아주 뛰어난 외교수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김춘추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 당나라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당이 요구한 것을 캐치한 거야. 그래서 당이 뭐냐면 고구려를 원하는 걸 알고 자신의 어떤 요구하는 걸 백제를 치는 것을 서로 연결시켰죠. 우리가 뭐냐면 너가 백제를 쳐주면 그 다음에 그 남쪽에서 고구려를 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게 제안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신 쳐주면 고구려에 칠 때 병참 대주겠다. 너희들 이제 북쪽을 칠 때 병참선이 늘어나서 항상 고생하지 않았냐? 보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안에 고구려의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전략을 찾던 방태종이 받아줬다.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의 어떤 욕구를 파악하고 자신의 욕구에 자기 신라 욕구에 맞추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 나당 동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당의 군사력과 신라의 병창 그 고구려를 결합한 나당 연합이 이루어졌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648년에 그 당시 다동강의 경계로 분할점령 미약을 메웠다. 근데 그 미약 내용은 그 신라 측의 기록에만 있어요. 삼국사기에 어디에 답서린기서에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확실치 않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그 삼국통일론과 백제통합론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보면 670년 문무왕이 답 서린기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때 서린기가 어떤 시대면 여기 나단 전쟁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서린기가 이제 뭐냐면 편지를 보내고 이에 문무왕이 답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서린기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문무왕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강수가 답 서린기서라는 그 문장을 썼는데 이게 상당히 명문이에요.
예, 하여튼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무왕이 당의 성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당태종이 김춘추에게 두 나라를 결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는 모든 너희들 신라에 주겠다 말고 한다. 그래서 이걸 삼국 통일을 해서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해석이 있는데 뭐 신라의 한정에서 봐야 된다. 뭐 고구려 한정에서 봐야 고구려 신라 그러니까 백제를 한정해서 봐야 된다. 고 고구려와 백제를 한정해서 본다. 그 영역 표시인데 이건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닌데 팩트가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문장을 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대동강을 경계로 분화점령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이렇게 출처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무왕이 당의 선임 보내 표지 답 선임 기사에 나와 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 642년 김춘재 지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남쪽 국경지대를 안정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서북쪽에 계속된 당의 공격을 막아낸 한편 남쪽의 신라 충돌이 이어갔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각자 보시고 백제 멸망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나당연합 설립 이후에 신라는 당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당의 강복을 채용하고 법화왕 때부터 사용했던 그 연호를 벗었으며 당의 연호를 사용해서 하정례를 이제 시행했다.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때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 무비판적으로. 그래서 단의 강복이나 제도나 문물이나 뭐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 당나라 고유한 제사를 이제 폐지하고 오무제 같은 것들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라의 이런 당나라 제도의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 무비판적 수용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혼효십주에 관련돼서 문제 나왔죠. 혼효십주는 이걸 상당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 당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런 것은 신라가 직접 쫓기지 않아도 뭐냐? 신라가 이런 무비판적인 어떤 것을 수용을 비판하는 능력.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신라가 예전부터 고유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포기했다죠. 예. 그래서 그 관련돼 갖고 이제 거기에 그 삼국사에 누구야 김부식이 코멘트를 붙여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 거죠. 어떻게 작은 나라가 연어 사용하냐?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신라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김부식의 입장, 정치 입장하고 또 연결돼 있죠. 나중에 했지만 김부식은 이제 연어 사용을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연어 사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예전에 한번 나왔어. 그걸 이제 고려의 그 당시 정세와 연결시켜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이걸 왜 이제 신라가 이제 당내 적극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건가? 일단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당중시의 국제지에 수소 받아들임을 포방했고 내부적으로는 군신강의 뚜렷이의 구간권 안정을 하려고 했다. 왜냐면 당나라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뭐냐면 그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사 비교해보면 그 우리나라 역대 그 대통령 특히 군사 정권 같은 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일단 즉위하고 나서 쿠데타하고 나서 당연히 미국에 가서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자신의 어떤 대통령의 정당 권한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정당성을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해업력 언론의 여왕 통치 불안정을 보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649년에 당태종이 사망하면서 나당연합군 곡반으로 행동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즉위한 당 고려는 요소일 일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포위망을 더욱 좁혀왔다. 그러니까 당 고정은 당태종 말기 때 정했던 그 전술 있죠. 나당 동맹과 그다음 북종은 소모전을 이끄는 잦은 침입 이런 전술 그대로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19번입니다. 19번이에요. 제 인증번호 얘기 안 했죠? 네, 19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자, 이에 고구려는 요소 북방의 권한을 공격해 당에 맞서 고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멀리 중앙아시아 사신을 보내 당을 견제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했고 우즈베키스탄과 아프리카 이걸 볼 수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 궁중 벽화에 그 보낸 것을 진정은 고구려 사진 그림이 있다. 요게 있는데 잠깐 여기 있죠. 여기 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여기 크리트에서 잘 못 보는데 여기 좀 보시면 요 사진들 보면 요거 잠깐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거의 사진들 보면
요게 이제 이게 이건가? 요거 거야 이게. 여기네. 자, 사신도가 예전에 뭐 11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 뭐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큰 고리, 큰 칼, 항도대두라고 하죠. 한두대두. 네. 그래서 여기 대두 그 칼에 여기 구멍을 내서 손잡이를 내갖고 손잡이에다가 칼을 이렇게 거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두라는 것은 한두 대도예요. 예. 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한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이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고리를 내서 여기에 이제 그 구멍을 고리에다가 이제 끈을 묶어갖고 칼하고 손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게 한두 대도인데 한두 대도만 보면 이게 신라인지 백제인지 고구려인지 가야인지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 한두 대도는 이 나라 다 있어. 일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정적인 이제 이게 고구려 사실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여기가 뭐냐면 조우관이 있어. 조우관. 조우관은 새 깃털 모양을 이제 한 게 조우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조우관은 고구려의 특징이에요. 고구려의 그 모자의 특징이에요. 예. 어떤 분은 백제도 조우관을 썼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고구려가 조우관을 썼어요. 예. 그래서 요걸 볼 때, 이 조우관을 볼 때 뭐냐면 이거 고구려 사신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럼 고구려 사신도가 왜 여기 보면 아프라시아 그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됐냐? 앞에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당나라 압박을 풀기 위해서 당나라의 병방을 치는 게 낫겠죠. 그래가지고 당나라 병방과 치기 위해서 그 당시 서역의 나라들과 공수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에서는 고구려 사신을 짐작되는 조우관 쓴 인물이 있다. 벽화는 650년 당후부터 강경도독의 책북대 강국의 와르흐만 왕시기 때 시기의 사실로 그린 것이다. 자, 고구려가 650년대 전반에 강대해진 서돌고를 통해 강국과 교섭한 것을 짐작한다. 그러나 왜 와르흐만 왕의 이세에 가시를 하려고 그러나 와르만 왕의 위세를 가시하려고 고구려사의 이미지를 그렸다 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있고 하여튼 요 측면에서 고구려가 그 당시 당나라 외곽을 치기 위해서 뭐냐면 서역의 여러 나라로 교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0년 백제에게 당나라가 이제 백제에게 이제 압박을 준 거죠. 신라로부터 뺏은 성을 되돌려 줄 걸 하려고 했지만 백제가 압박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군이 개입할 걸 권고했다. 자, 654년에 외에도 신라의 지원을 요구했다. 물론 안 들어줬죠. 자, 그래서 백제는 652년 당의 사실의 파괴를 중단하고 외국에 매년 사절단을 파괴했다. 자, 보다 고구려 외에 연계하는 걸 입장을 보수한 것이다. 백제는 나당연합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한 채 신라의 병력을 공격해 영역을 조금씩 넓힐 뿐 넓히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백제 입장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설마 당나라가 땅을 안 돌려줬다는 이유로 신라 땅을 안 돌려줬다는 이유로 자기들 공격할 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죠. 이에 반해서 이제 신라는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했던 거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이거 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쭉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당시 당나라 이제 뭐냐면 공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소정방이 이제 뭐냐면 이끄는 당의 13만 대군을 백제항했고 6월에 김유시 이끄는 신라 5만 대군을 출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백제 신료들은 방어하는 데 방어책을 놓고 위기를 나뉘었다. 자, 그 사이 신라군은 탕양을 지내서 항산부를 이제 했고 신라군은 치열한 접전 끝에 개벽의 5천 결사들을 결파하고 사비성을 진군했다. 당군도 백강하고 기벌포에서 백제군을 제압하고 사비성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백제군이 그 당시 상비군만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대비를 못했죠. 그래서 동원하지 못해 병력. 그러다 보니 소수의 병력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적인 대응이 없었고 주 병력은 이제 사비나 옹진에 있었고 앞에는 뭐 항상본이나 좀 다른데 뭐냐면 이제 타령이라든지 기무포에 나가 있는 병력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도 소수다 보니까 그냥 격파가 됐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660년 7월 사비성이 포위하자 의정왕은 웅진소에 항복했다. 의정왕이 웅진소에 달아났다가 항복했다. 당군이 상륙한 지 거의 10일 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정왕이 뭐 항복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의정왕 웅진소 다 항복했는데
의장이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머리 숙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멸망 이후에 이제 백제 부흥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백제 멸망 이후에 당은 의장을 비롯한 핵심 지배층을 포로 끌고 가는 한편 백제 고지, 이때 백제 고지라는 건 옛땅이라는 거야. 백제 옛땅에 웅진 도독부는 5개 도독부를 했는데 정형적인 뭐예요? 기미 정책이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 같은 경우에는 기미 그 외곽 지역에 이제 뭐냐면 도독부를 만들고 그다음 도독부 밑에 도읍을 설치하잖아요. 자, 그래서 당이 예초 약속과 달리 백제 고지를 신라에게 넘겨주지 않고 기미지배를 시작한 거다. 그 기미지배는 이제 요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그 중국사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죠. 자, 기미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말의 곱비죠. 말의 소의 곱비죠. 그래서 말의 소의 곱비를 기미라고 하는데 자기 말을 잘 들을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좀 놓아주고 자기 말을 잘 안 들을 때 뭐냐 끌어가서 견지려고 들고 패고 이런 것들이 기미 정책이야.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당장 간작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들고 다들고 하면서도 자기 말 안 듣고 패고 이런 것들이 기미 정책인데요. 이건 정책을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도 실시했던 거야. 그래서 당의 정복제 지배 정책으로 640년대 후반에 항했다. 정복제 군대를 주둔시켜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도 당에 협조하는 현지인들을 지방장관 임명하여 기존의 질서를 인정했다. 이런 정책들인데 이걸 당나라도 백제 지배층에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은 이미 돌고리나 서야탄을 거부한 다음에 기존 질서를 인정하면서 군사를 주둔시켜 다스린 기미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신라로서는 불만이었지만 고구려의 공격을 앞두고 당과 대립할 수 없었다. 더욱이 나당연합군이 사비성 등 백제 중심부만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백제 고지 등의 곳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앞에 왜 중심부만 점령했는가 관련해서 제가 설명했죠. 특히 복신이 독침, 그다음 흑지상제와 함께 임준성의 거점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신라는 보응운동이 진압하는 급선무에서 당국과 함께 임종석을 공고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있고요. 당과 신라로서는 백제 부흥을 진압하느냐 고구려 공격에 그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국의 주력부대 철수하여 고구려 공격에 준비하면서 사비성 일대만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당연합군 주력이 철수하자 부흥군의 움직임이 더욱 활기를 띠면서 사비성을 포위하기 시작했고요. 무역의 직접 이제 뭐냐면 부흥군을 공격해 풀을 풀었지만 부흥군은 좀채 수그러지지 않았다. 특히 복시는 도치민과 힘을 합쳐서 세력을 확장하여 660년 10월 외국과 연결 동맹했고 이에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걱정했던 외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원병을 보낸 계획을 세운 한편 660년 12월 신라 정벌을 준비했다. 그렇지만 나당연합군으로서 고구려 공격을 더 늦출 수 없었다. 나당연합군은 661년부터 연합군이 고구려 공격에 착수했고 당군 평양서에 장기가 포위했지만 함락시 못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또 퇴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백제보훈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백제보훈군은 거점을 인준성에서 주소 옮기고 전연을 이제 더욱 정비했고요. 복신이 외에서 왕자 부육통을 맞이해서 왕을 옹립했고 661년 9월에 외의 원병도 지원받은 것이었다. 자, 이에 각지의 부흥군이 복신을 중심으로 결집해 응진성에 이제 뭐냐면 옮긴 당군을 포위하고 신라와의 연결을 차단했다. 그런데 부흥군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도권 다툼이 심했고 그래서 마침내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다. 자, 이를 틈타 당군이 부흥군을 뚫고 662년 7월 신라 연결을 확보했고 신라도 백제 고지 외곽성도 점령하면서 부흥을 압박했다. 결국엔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내분이 나오는 거 등등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663년 6월 부유풍이 복신을 제거한 사건이 나왔고 군사 지휘권을 총괄했던 복신의 죽음으로써 부흥에 크게 동요한 가운데 왜 대규모 지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이메이 청왕이라고 이제 여왕이 통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왕의 아들이 덴지 청왕이 있어요. 덴지 청왕. 이 덴지 청왕이 이제 중심을 해갖고 대규모 지원군을 파견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백강하구에 이제 도착했으나 663년 8월 당의 해군에 의해서 괴멸되었다. 자, 이게 유명한 백총강 전투죠. 백강 전투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제 곧이어도 주유성과 임주성이 차례로 나당연합군에게 함락되면서 663년 11월 부흥운동이 종말을 보였다. 많은 백제 유민들이 바다를 건너서 외에 건너갔으며 일부는 고구려 망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제 그 밑에 백강전투에서 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유명한 한중일 국제전이죠. 국제전. 우리나라 국제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국제전,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연결된 국제전 세 개 전투가 있다고 했죠. 백강전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양성 전투, 민진화 때,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좀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투죠. 청일전쟁. 그 중에 뭐, 그 평양전투가 유명하죠. 평양전투. 중국군, 청나라군과 일본 싸웠잖아요. 자, 백과전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63년 8월에 백제 외연합군과 당해 수군이 금강하구의 백강에서 벌인 공반전이다. 자, 외는 백제 부군을 이끌었던 부유통의 요청을 받아들여 2만 7천 명의 지원을 보냈다. 당도 7천 명의 군사를 더 보내는 한편 전함 170척을 동원했다. 네 차례 공방전 끝에 외의 전함 400척이 불태우고 백제 외연합군이 패배했다. 자, 이어서 백제보훈군의 근거인 주소마저 함락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왜 그가 대규모 병력을 이제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는 그 당시에 국제적 경험이 없어요. 국제전을 치를 그, 경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전만 치렀지. 그래서 있는데 그 당시 당나라 군대는 어마어마했죠. 당나라 군대는 그 당시 수많은 이제 그 전투를 치렀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이민족들과 싸웠잖아요. 그냥 전투력 만빵인 군대야. 그런 군대와 외하고 싸우니 당연히 외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어서 백제부흥군의 근거에 주성과자 함락했고 부유평은 고국을 피신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유민들이 왜군과 함께 일본 열도로 갔고요. 이후 외는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우려해 서해번 지도 지역의 군사방어를 강화하고 유령체를 갖춰 내부 체제를 정비했다. 자, 요건 이제 외나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이카 아니 메이진이었습니다. 다이카 계신이 위에 이제 있는데 이거 말 잘못했네. 다이카 계신이 아니라 갑자기 야마토 정권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덴지초 왕이 자기가 이제 나당연합군하고 싸우다가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복수심으로 일본을 칠 거라 생각해서 그 당시 이제 연합군이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 길목에 산성을 쌓았어. 그래서 백제 유민들 뭐 도움받아서 백제식 산성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대마도나 이끼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큐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모세키 지역이죠. 센토네이카 네 부근에 서인도 부근에 이제 1년에 이제 산성을 이제 싸우고 대비를 했던 거죠. 나당연합군이 이제 공격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또 공격할 걸 생각해서 수도를 오미로 옮겼어요. 잠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일본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한국사 통합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 요거부터 이제 먼저 읽어볼게요. 자, 당은 당시 옹진도독부를 중시로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어, 했다. 옹진의 군대를 주둔시켜 거점을 산 한편 당을 끌려간 왕자 부여 융을 옹진두둥을 삼아서 백제 고지의 유민들을 해오라고 했다. 그리고 665년 8월에 그 신라 문무왕 하역은 부여왕 융과 모여서 맹세를 해 옹진도독과 경계를 확장하고 침공하지 않을 걸 요구했다. 이걸 치의산에 이제 그 맹이라고 하거든요. 치의산에 가서 어, 그래갖고 이제 뭐 손을 잡아갖고 피를 이제 하는 사표 형식을 하고 그런데 신라 문무왕 입장할 때는 황당한 거죠. 이거 자기 땅에 생각했는데 뭐냐 자기한테 주진 않고 약속대로 이게 뭐예요? 어, 그 당시 이제 백제융은 멸망한 왕자잖아요. 왕도 아니죠. 왕도 아닌 사람하고 자기가 동격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갑자기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약속도 이제 안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땅을 안 주겠다는. 자, 그래도 나는데 이제 참고 있었어. 예, 두고 보자면서. 자, 그래서 당이 백제고지를 직접 가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동시에 문무왕과 부유왕을 동등한 이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건 이제 상당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왕, 문무왕의 쫀심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스크래치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는 신라도 언제는 기미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신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구려나 외에 대치하는 상황에서 당에 적극 대응할 수는 없었다. 일단 당과 연합을 유지하면서 당의 야욕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제 멸망 과정을 좀 봤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예.